반대에도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증의 최종 판단은 국민의 몫이며 국민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의 반대를 정면 돌파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육감 재직 당시 측근을 특혜 채용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2010년 국감 때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위증한 건 아닌지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봤습니다.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씨의 사망 진단서를 수정했습니다. 사망의 종류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고치고 선행사인의 외상성이란 단어를 추가해 외부 충격이 사망 원인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에서 야구 연습 중이던 여당 의원들을 겨냥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공화당 원내 총무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범인은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에 돌풍을 일으켰던 버니 샌더스 의원 지지자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화교학교 유치원 과정에 아이를 보내기 위해 학부모들이 일주일 동안 줄을 서고 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중국어를 공부시키기 위해서라는데 현장 취재했습니다. 얼마 전 동양계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려 공부를 샀던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이 또다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70대 승객을 공항 바닥에 내동댕이 친 동영상이 공개돼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주택가에서 사냥개 2마리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 주민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30대 부부와 한 남성에게 달려들어 모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국내엔 맹견에 대한 별다른 관리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웹포스팅 업체가 랜섬웨어에 감염돼 5천여 개 사이트가 마비됐다는 소식 최근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해 해커에게 13억 원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석 달 만에 기준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회복 기미를 보이던 경기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어서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검증의 최종 판단은 국민의 몫이며 국민 뜻에 따르겠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서 전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첫 소식 이한석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지 하루 만입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 당차고 멋있는 여성입니다. 국민들도 지지가 훨씬 높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게 야당 역할이지만 최종 판단은 국민의 몫이며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지금은 한미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를 앞둔 외교적 비상 상황이라며 강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을 천명했습니다. 외교부 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국민적 지지를 명분으로 야당의 정치 공세를 정면 돌파해 집권 초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절차에 따라 모레 토요일까지 강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보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오는 일요일 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청와대의 최후 통첩입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야당은 이런 청와대의 임명 강행 방침이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헌재 소장 인준은 물론 추경안 처리와도 연계할 수 있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처음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문준모 기자입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강경화 후보자 임명 강행은 야3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다며 강경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김희수 후보자 처리 문제와 추경 그리고 정부 조직법 등 각종 국회 현안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회 표결이 필요한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이나
추경안 처리에 제동을 걸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당내에선 의사 일정을 거부하고 장외투쟁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이럴 거면 청문회가 왜 필요하냐며 국회 일정에 협조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대통령의 발언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긴급 상황으로 규정하고, 이럴 거면 대통령은 왜 협치를 말한 것인지 독선과 독단 앞에 무력감을 느낄 뿐입니다. 야3당이 뜻을 모을 경우 헌재 소장 인준과 추경, 정부조직법 개정 모두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야당의 국정파탄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오후에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대치정국을 풀 이렇다 할 해법은 찾지 못했습니다. SBS 임주모입니다. 여기에 야당은 전선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인 겁니다. 최근 자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야당의 주된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최고은 기자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국여론방송 사무실입니다. 경영 악화로 문을 닫았고 임직원 임금도 밀려 있습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고려대 교수 시절 이 회사 발기인으로 참여했습니다. 학교 측 승인 없이 사회이사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 위반입니다. 조 후보자는 2012년 9월 설립 초기에 조언은 했지만 금전적 이익을 취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고 사회이사로 등재됐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상돈 의원은 2014년 2월 이 회사에 근무했던 직원에게서 받은 제보를 근거로 거짓 해명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조 후보자가 사무실에 왔을 때 직원들 이력서를 갖고 1대1로 면접했고 직원 전체 회식 때 노래방까지 동행했다는 겁니다. 단순한 사회이사를 넘어서 회사의 경영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인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거셉니다. 그릇된 여성성에 대한 인식을 전체 남성들에게 전가하는 자에게 법무부를 맡기는 게 과연 온당한 일인가? 여권 내에서는 음주운전과 제자에게 고압적인 태도의 동영상에 이어 사회이사 논란까지 불거진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야당은 오늘 인사청문회에 나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선 낙하산 인사라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지역별 또 계층별 맞춤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전병남 기자입니다. 야당은 청문회 시작부터 김 후보자가 국토교통 관련 국회 활동 경험이 부족하다며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라고 공격했습니다. 과거 김 후보자가 낙하산 인사를 비판했던 발언까지 공개했습니다.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 특히 대선 때 공당맞다라는 이유로 무더기로 낙하산으로 갑니다. 전문성도 없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남은 잘못됐고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 한때 표정이 굳어지기도 했던 김 후보자는 가급적 충돌을 피하려는 듯 몸을 낮췄습니다. 저도 이번에 국토위를 지망에 썼습니다. 그런데 안 돼가지고 다시 기주위로 돌아갔습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주택시장 과열과 관련해 지역별, 계층별 맞춤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TV, DTI 같은 금융 규제를 강화하되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짜 집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과 대상에 대한 맞춤형 그런 정책으로 시행될 때만이 실효성을 거두면서 논문 표절 의혹 등 야당의 도덕성 검증 공세에도 청문 보고서 채택은 무난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어제 청문회를 마친 김부겸, 김영춘, 도종환 세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는 오늘 모두 채택돼 청문회 현역 의원 불패는 계속됐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교육감 재직 당시 측근을 특혜 채용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논란의 핵심은 뭔지 오늘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보겠습니다. 박세훈 기자, 네. 먼저 우선 누구를 채용했다가 이런 특혜 의혹이 불거진 건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김상곤 후보자가 2009년 4월입니다. 경기도 교육감에 당선이 됐거든요. 네. 두 달 뒤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 정책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5급 계약직 공무원을 한 명 뽑습니다. 네. 근데 누가 채용이 됐냐 보니까 이 당시 선거 때 김상곤 교육감의 정책을 설계를 했고 또 같이 오랫동안 일했던 교수였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진 건데 어떤 부분이 특혜라는 건가요? 일단 당시 공개 채용을 했거든요. 네. 근데 경쟁률이 1대1이었습니다. 혼자 지원해서 이제 본인이 합격을 했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당시 대통령령이 있는데 계약직 공무원을 뽑을 수 있는 7가지 자격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뭐 직무 관련해서 석박사 학위가 있는지 또 경력이 몇 년 정도인지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이 사람을 뽑으려고 보니까 조건에 맞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교육청이 이력서를 받아서 이 사람한테 맞춤형 기준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뽑은 겁니다. 맞춤형 기준까지 만들었다. 그렇게 규정을 바꿔서 뽑은 거 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김상곤 후보자 얘기는요. 2010년 국정감사 때도 그랬고 또 이번에 저희 취재진에게도 채용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 또 절차에 맞게 규정을 바꿔서 뽑은 거기 때문에 특혜라는 건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라고 해도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는 더구나 본인의 측근이었던 사람을 지목해서 뽑았다. 이거는 네.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나요? 2010년 국정감사할 때도 그게 가장 핵심 쟁점이었거든요. 당시 교육감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교육감님께서 비서실장이나 그리고 인사 담당한테 이 사람을 뽑아달라고 주문 지시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시한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금 당시 교육감의 얘기는 뭐냐면 비서실장한테 정책 담당자를 계약직으로 뽑아줬으면 좋겠다. 요 정도 말만 한 거지 누구를 뽑아달라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을 이제 구해라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콕 집어서 얘기한 적은 없다. 그렇게 네네, 얘기를 한 건데 맞습니다. 그럼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은 당시 교육감의 지시를 받고 네. 이걸 인사부서에 전달을 하면서 채용 과정에 직접 개입했던 사람입니다. 네. 저희가 어제 통화를 했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김상곤 교육감이 당시에 측근을 알려준 건 사실이냐, 네. 그리고 측근의 이름 한 명만 얘기한 거냐 이런 부분을 물어봤는데 그렇다, 맞다 이런 대답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 비서실장의 말이 맞다면 저희가 조금 전에 봤던 김 후보자의 국회 증언이 위증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서실장과 당시 채용됐던 사람 저희가 양쪽에 다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2009년 4월 교육감 선거를 전후해서 처음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육감이 자기랑 같이 일할 사람을 뽑아달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비서실장이 교육감도 모르게 교육감 때문에 그러니까 막 알게 된 사람을 몰래 콕 찍어서 뽑았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김상곤 후보자가 당시에 국회에서 위증을 한 건지 아니면 이제 공직 후보자로서 충분히 정직한지 이런 부분이 청문회에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특혜 채용 논란 외에 국회 위증 의혹 이것도 좀 쟁점이 되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17년 전 6월 15일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나 공동선언을 채택한 날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6.15 공동선언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면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6.15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지난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이후 12년 만으로 달라진 6.15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도 총출동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6.15 선언이 남북 문제의 주인이 우리 민족임을 천명하는 것이었다며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북핵 폐기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미 관계 정상화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6.15 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북한에는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북한이 6.15 공동선언과 남북 정상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것은 바로 북한입니다. 6.15 선언 존중 의사를 밝히면서도 북한의 핵 포기 결단이 남북 관계 진전에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공동행사를 추진하다 오산된 6.15 남측위원회는 서울과 지역별로 기념 행사를 갖고 6.15 선언 이행을 다짐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자신에 대한 이른바 참수작전의 정보를 캐내는데 혈안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로 새벽에 활동하며 대외 공개 활동을 줄이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참수작전은 적의 최고 지도자를 사살하는 작전입니다. 지난 2011년 미군이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파키스탄에서 사살한 작전이 대표적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가 포착되면 지휘부를 제거하는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미연합훈련 때는 미군 특수부대가 참여해 이 작전 일부를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은 국회 보고에서 김정은이 최근 참수작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보를 캐는 데 혈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로 새벽에 활동하고 지방을 다닐 때도 전용차 대신 다른 차량을 이용한다고 전했습니다. 벤처 600을 이용하지 않고 간부들한테 선물한 렉석스를 주로 이용하고 다닌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한미의 참수작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이런 보고를 해왔습니다. 북한 내부 동향과 관련해선 유가가 2배 넘게 뛰었는데 중국에서 반입되는 원유와 정제유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국정원은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에는 현재 모두 10명이 억류돼 있으며 이 가운데 우리 국민은 6명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선교 활동을 위해 방북한 목사가 3명이고 나머지 3명은 탈북자로 다시 붙잡힌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SBS 김정인입니다. 고 백남기 씨는 시위 현장에서 경찰 물대포에 쓰러진 뒤 투병하다 지난해 9월 숨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서울대병원이 백 씨의 사망 진단서에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병사로 기재해 큰 파문이 일었죠. 병원 측은 수정 불가 입장을 그동안 고수해왔는데 9개월 만에 사망 진단서를 전면 수정했습니다. 외인사, 외부 충격에 의한 사망이란 걸 분명히 한 겁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대병원은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로 기재한 사망진단서를 바꿀 수 없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가족분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아 체외 투석 등의 치료를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고 백남기 환자분의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9개월 만인 오늘 서울대병원이 사망진단서를 전면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단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침과 규범과 다르게, 즉 틀리게 작성되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사망의 종류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꾸고 사망의 종류를 결정하는 선행 사망 원인도 경막하 출혈에서 외부 충격을 뜻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변경했습니다. 고 백남기 씨가 질병이 아닌 외부 충격, 즉 물대포에 맞아 숨졌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겁니다. 유가족은 사필 규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정정이 돼서 올바른 방향으로 정정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싶다고 하고 싶네요. 네, 조 기자, 백남기 씨의 사망 진단서가 잘못됐다는 건 지난해 조 기자가 처음 제기를 했었고 파장이 컸지만 당시에는 수정이 없었는데 뒤늦게 바뀌었네요. 네, 오늘 기자간담회에서도 왜 이렇게 늦게 바뀌었냐. 네. 그리고 정권이 바뀌니 진단서도 바뀌었다. 이런 질문과 비판 쏟아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대병원은 진단서를 고치기 시작한 건 올해 1월부터다. 정권 코드 맞추기, 이른바 그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보면 이런 오해를 완전히 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였던 백선화 교수 여전히 병사라는 입장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렇게 외인사가 명확해진 듯다는 파장도 이어지겠죠. 네, 일단 먼저 물대포를 쏜 경찰의 책임이 무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가족, 일단 경찰이 진정한 사과부터 해라 이렇게 말했고요. 새로운 진단서에 맞춰서 새로운 혐의로 경찰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도
그 백남기 농민의 수정된 사망 진단서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가해자 경찰의 조사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화교 학교입니다. 화교나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이 학교 유치원 과정에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길을 쓰고 있습니다. 길게는 일주일 동안이나 줄을 서가면서 입학시키기도 하는데 왜 그런 건지, 또 입학 과정은 정당한 건지 박하정 기자가 기동 취재했습니다. 유치원 앞에서 간이의자나 돗자리를 깔고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다가가 뭐 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입학 원서 접수가 선착순이라서 며칠째 자리를 지킨 학부모들입니다. 일주일이나 기다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을 사서 대신 줄을 서게 하기도 합니다. 기다리던 사람들 앞에 유치원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번호 안에 든 학부모들은 입학이 가능할 거란 말에 서로 손을 마주치거나 부둥켜 안으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한국인이 이 유치원에 들어가려면 발전기금 300만 원에 석 달치 등록금 249만 원까지 합해서 549만 원을 내야 합니다. 전통적이라 하지 않는데 저는 또 우리나라 애들이 잘 마음에 안 들어서. 하지만 외국인 학교이기 때문에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국적이거나 자녀가 외국에서 3년 이상 살았어야 입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예 한국인 분들은 그러면 우선순위 먼저 들어오신 다음에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어머님들이 되게 줄에 민감하셔서 누가 내가 몇 번이고 다 아세요. 다른 지역도 이런지 알아봤습니다. 국외 거주 3년 이런 거가 없어가지고 좀 걱정이 돼서. 유치부는 상관없어요. 학교는 관계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칙은 안 되는데 이거에 몰라가면 저희도 받아야지 학교 못 하니까요. 아이들이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유치원 생활을 시작하는데도 교육당국은 요즘은 부정입학 사례가 별로 없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시끄럽다는 이유로 밧줄을 끊어서 작업자가 떨어져 숨진 사건의 현장 검증이 오늘 이뤄졌습니다. 5 아이의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간 가해자는 뒤늦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KNN 강소라 기자입니다. 지난 8일 밧줄 살해 사건이 일어난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 피의자가 도착하자 성난 주민들의 고성이 터져나옵니다. 1시간가량의 현장 검증에서 46살 서모 씨는 밧줄을 자른 칼을 냉장고 위에 숨기기까지의 과정을 재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겨우 27개월인 막내를 포함해 5남매는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숨진 김 씨는 고된 일을 마치고도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 다정한 아버지였습니다. 어디 나가면 해꾸지도 못하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러면서도 항상 어떤 일에든 책임감을 가지고 하던 그런 동생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깝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조사 결과 도색업체의 안전관리에도 구멍이 드러났습니다. 작업줄 외에 예비 구명줄을 달게 되어 있지만 작업자들은 외가닥줄 하나에만 매달려 작업해야 했습니다. 시공업체 상대로 업무상과 일치사의 의혹에 대해서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5 아이들을 위한 끊어지지 않는 밧줄이 되어주겠다며 모금이 시작됐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일요일에는 양산시 웅산문화체육센터 광장에서 피해자 가족 돕기 조의금 모금을 위한 벼룩시장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KNN 강소라입니다. 자신의 지도 교수를 노리고 사제 폭발물을 만들었던 연세대 대학원생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교수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아 모멸감을 느꼈다는 게 범행 이유였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연세대 대학원생 김모 씨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합니다. 제 심경이 어떠십니까? 왜 그러셨어요?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평소 꾸중을 자주 하던 지도교수에게 앙심을 품었습니다.
특히 5월 말 학회지에 올릴 논문 작성을 두고 심한 꾸중을 들은 게 범행 계획을 실행한 계기였습니다. 평소 때 이런 반감을 가지고 있던 중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폭탄 테러 사건을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때부터 하숙집방에서 폭발물을 만들기 시작해 지난 10일 텀블러 폭발물을 완성했습니다. 김 씨는 김 교수가 다른 학생들 앞에서 욕설을 해 모멸감을 느꼈다며 겁을 주거나 다치게 하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 결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욕설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도 꾸준히 도를 넘었는지를 두고 의견이 나뉘었다고 전했습니다. 김 교수는 논문에 이견이 있어 교육적 의도로 대화했을 뿐이라면서 김 씨에 대한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후 김 씨에 대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어젯밤 서울 도봉구의 한 주택가에서 사냥개 2마리가 길 가던 주민들을 갑자기 공격했습니다. 이 사냥개는 사나운 본성이 있어서 일부 국가에서는 사육을 제한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보도에 손형한 기자입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서울 도봉구 주택가에서 큰 개 2마리가 사람을 물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큰 개 2마리가 지나가는 길에 물어가지고 단독주택에서 튀어나온 사냥개는 부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특히 부인은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목과 얼굴 쪽을 크게 다쳤습니다. 목소리 풀렸어. 대목 두 번이나 잡아요. 다 잡았어요. 다 형사들이 하는 운전은 남긴 안 했지. 지금 개가 느닷없이 나오니까 짖으면 무서워. 일반 개가 짖는 것보다 무섭게 짖어. 한 마리는 소방관이 사살했지만 한 마리는 집 주인에게 돌려줬다가 오늘 오전에야 동물보호소로 보냈습니다. 사람을 공격한 맹견에 대한 조치 규정이 없다 보니 벌어진 일입니다. 문제가 된 개는 도고 아르헨티노와 프레사 카나리오 종으로 몸무게가 40-50kg에 이르고 매우 사나운 편이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과 미국의 일부주 등에선 맹견은 사육장 안에서만 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맹견에 대해 외출 시 목줄을 매고 입마개를 채우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와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가 악성 코드, 랜섬웨어에 감염돼 5,000개가 넘는 사이트가 마비됐다는 소식 얼마 전에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관리 업체가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해서 결국 해커에게 13억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현영 기자입니다. 한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입니다. 물건을 찾으려 해도 해커의 경고 메시지만 뜹니다. 웹호스팅 업체 인터넷 나야나가 랜섬웨어에 감염된 건 지난 10일. 해커는 닷새째 서버 153개를 마비시켰고 이 서버에 연결된 인터넷 쇼핑몰 등 각종 사이트 3,400여 곳도 작동이 중단됐습니다. 웹호스팅 업체는 어쩔 수 없이 해커와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해커는 50억 원을 요구했지만 나흘간 협상한 끝에 13억 원을 주고 암호를 풀어내는 키를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1차, 2차 피해까지 감안하면은 수십만 명 이상의 크고 작은 피해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협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 사이트의 데이터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액이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라 해커에게 돈을 주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업체는 어젯밤 1차로 우리 돈 4억여 원에 달하는 130비트코인을 해커에게 보냈습니다. 해커로부터 마비된 서버의 3분의 1인 50개 서버에 대한 암호를 풀어내는 키를 받아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나머지 9억 원은 대출받아 해커에게 보낸 뒤 2주에 걸쳐 피해를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네, 방금 전해드린 랜섬웨어라는 악성 코드에 감염된 컴퓨터 화면입니다. 중요한 파일들이 암호화됐다면서 이걸 복구하려면 돈을 내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인질범이 인질의 몸값을 요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악성 코드 이름에 몸값을 뜻하는 단어 랜섬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해커에게 이렇게 큰 돈을 주는 선례를 남겨도 괜찮은 건지, 또 파일을 복구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지 남는 궁금증들을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랜섬웨어에 감염된 PC를 복구할 수 있는지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해커가 가지고 있는 키가 없으면 그 암호학적으로 그 랜섬웨어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랜섬웨어 암호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암호를 푸는 건 아닙니다. 암호 기술 자체를 깨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구현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저희가 찾아서 복구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게 수사를 통한 추적도 불가능합니다. 해커들은 토르라는 이명 네트워크, 이른바 인터넷 지하 공간을 쓰기 때문에 IP 추적이 안 됩니다. 돈도 가상화폐 비트코인만 받습니다. 자금 흐름을 따라가도 예금주의 신원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피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예방뿐. 데이터를 수시로 복사해 저장하는 백업을 해야 하는데 이번 인터넷 나야나의 경우엔 백업 서버를 본 서버와 같은 방에도 백업 서버마저 전염됐습니다. 결국 전례 없는 거액이 해커에게 넘어가게 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해커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지금 전 세계 해커들 사이에 이게 아마 화제가 되고 있을 거고 한국은 아마 호구로 찍힐 겁니다. 피해 업체 입장에선 고육지책이었지만 이번 일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 위한 명분이 하나 둘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 씨가 공공기관뿐 아니라 대기업 사장 인선까지 개입한 정황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박현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상화 전 KB 하나은행 본부장의 휴대전화에서 지난해 7월 1일 최순실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찾아냈습니다. 이 씨는 독일 법인장으로 근무할 당시 최 씨 모녀의 정착을 돕는가 하면 유재경 전 미얀마 대사를 추천한 최 씨의 최측근입니다. 메시지에서 이 씨는 모 대기업 건설사 사장으로 A 씨를 추천하면서 무엇보다 자신들과 소통이 원활하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사장에 선정되지 않았지만 최 씨는 대신 사장 후보로 B 씨에 대해 알아보라고 요구했고 이 씨는 자신은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B 씨는 한 달여 뒤 실제 해당 건설사의 사장에 취임했습니다. SBS가 확보한 최 씨의 특검 조서에는 수사팀이 이런 문자 메시지를 토대로 최 씨에게 인사 개입 여부를 추궁했지만 최 씨가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팀은 인사 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B 씨에게 다각도로 연락을 취했지만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특검 내부에서는 최 씨의 광범위한 인사 개입 정황을 인사농단이라 부르며 수사를 확대하려고 했지만 시간 부족으로 관련자 조사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검찰의 국정농단 재수사는 언제 시작하느냐만의 문제라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입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미국에서 집권 여당의 원내 총무가 야구 연습 도중에 총에 맞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원내 총무는 공화당 하원 서열 3위입니다. 범인은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버니 샌더스 의원의 지지자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공화당 의원 야구팀이 연습 중이던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의 한 야구장에 갑자기 총성이 울립니다. 한 백인 남성의 총기 난사에 경호경찰이 대응 사격에 나섰고 총격전은 10분간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내일로 예정된 의원 자선 야구 대회를 앞두고 워싱턴 DC 인근의 이곳 야구장에서 마지막 연습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Somebody on the field yelling, "Run! He's got a gun." I ran into the dugout like most people on the field. 2루에 서 있던 스컬리스 공화당 원내 총무를 포함해 모두 4명이 범인의 총에 맞았습니다. 스컬리스 원내 총무의 경우 총탄이 골반뼈를 뚫고 장기까지 손상시켜 수술을 받았지만 중태입니다. 66살 제임스 호지킨슨으로 드러난 총격범은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을 겨냥한 계획 범죄 같다고 목격자들은 증언했습니다. He asked me if this team was the Republican or Democrat team practicing. I responded that it was a Republican team practicing, and he proceeded to shoot Republicans. 호지킨슨은 자신의 SNS 계정에 트럼프는 반역자, 트럼프와 그 일당을 파괴해야 한다는 등의 과격한 말들을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민주당 버니 샌더스 후보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등
반공화당 정서가 강했다고 지인들은 전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An attack on one of us is an attack on all of us.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총격을 규탄하는 성명을 낸 데 이어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이번 사건에 굴하지 않고 내일 예정된 자선 야구 대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화석입니다. 런던 아파트 화재로 숨진 사람이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아직도 실종자가 많아서 희생자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한순간에 길거리로 나앉은 이웃들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도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배재학 특파원입니다. 참혹한 화재 현장 주변은 여전히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가운데 옆에는 옷가지 등 각지에서 몰려온 구호 물품들이 쌓여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개방해 슬픔을 당한 이웃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등 온정도 넘쳐납니다. News came out really quickly and all the residents around here just dived in, emptied their cupboards, brought it out onto the street and we just started organising it and getting out to the centres that really need it. 새벽 시간 120여 가구가 사는 아파트를 덮친 불로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찾는 안타까운 사연도 많습니다. For everybody else who has been affected, this is a very close-knit community, so everybody knows somebody. And I'm sure as time goes on, we'll be concerned to know that, other people may have been affected.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들은 인근 체육관에 마련된 임시보호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런던 경찰은 지금까지 최소한 17명이 숨졌고 70여 명이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20명 정도는 상태가 위중해 사망자는 더 늘어날 우려가 높습니다. 실종자는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으로 가스나 냉장고 폭발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화재 발생 2-3시간 만에 외벽을 타고 건물 전체로 불이 번진 만큼 부실 공사나 소방시설 부족에 따른 예고된 인재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SBS 배재학입니다. 얼마 전 비행기에서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려 비난을 받았던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엔 한 직원이 70대 승객을 공항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대로 방치한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정준형 특파원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국제공항입니다. 은발의 70대 남자 승객이 항공사 직원들에게 다가갑니다. 자신의 탑승권이 잘못됐다며 다시 발권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푸른색 반팔 상의를 입은 남자 직원이 바쁘다며 시계를 쳐다보고선 냉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승객이 계속 따져 묻는 듯 하면서 지나가려는 순간 직원이 돌아서면서 승객을 힘껏 떠밉니다. 승객은 그대로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고선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남자 직원은 잠시 뒤 자리를 떠났고 근처를 지나던 여자 승객이 다가가기 전까지 승객은 쓰러진 채로 방치됐습니다. They're lifeless for several minutes. Not one United employee comes to 71-year-old man to the ground. Good Samaritan, who was a nurse that was catching a flight, ran over and said, "Please God, someone call 911." 승객을 밀쳐 넘어뜨린 직원은 폭행 혐의로 처벌을 받고 회사를 떠난 상태입니다. 2년 전 발생한 사건이지만 피해를 당한 승객이 항공사와 소송 과정에서 뒤늦게 동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과 성명을 발표했지만 지난 4월 기내에서 강제로 승객을 끌어내리는 사건에 이어 또다시 항공사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미국이 석 달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우리 기준금리 1.25%와 같아졌는데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를 또 올려 역전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이 이자를 더 많이 주면 외국인들이 굳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매력을 느끼지 못하니까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할 듯 하지만 고려해야 할 게 많아서 한국은행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지방에서 서울로 발령받은 회사원 이모 씨. 빚을 얻어 전셋집을 장만했는데 금리 인상이 걱정입니다. 고향에 집을 살 때 그때 한 1억 정도 빚을 졌고 지낼 곳을 이제 구하느라고 또 대출을 이용했습니다.
걱정이 좀 많이 되죠. 금리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한 건 이런 사정 때문입니다. 가계빚이 1,359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데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경우 연간 이자 부담이 2조 3천억 원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이자만큼 가계에선 쓸 돈이 줄어 회복 기미를 보이는 소비가 다시 위축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확대를 통해서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을 취하는데 소비를 이어지지 않고 금융회사의 어떤 원리금 상한으로 들어가는 이런 부작용을. 미국의 금리 인상은 우리 수출에도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자금이 옮겨가 신흥국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신흥국은 우리 수출의 60%나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려에도 미국 금리 인상이 이미 예견된 탓에 우리 금융시장은 크게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금리가 더 오를 예정인 만큼 국내외 위험 요인을 관리하면서도 경기 회복을 이끄는 정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달 최고 20만 원씩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내년부터 5만 원 올라 25만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021년엔 30만 원까지 올린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김용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 인상을 약속했습니다. 모두 30만 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해드리겠다. 정권 교체해서 대통령 되면 제일 먼저 실천할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대부분은 월 최고 금액인 20만 6,050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 금액을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월 25만 원으로 5만 원 가까이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문 대통령이 공약한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서 기초연금법 법률 개정안을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2021년까지 21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문위는 다만 국민연금 소득이 월 30만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10만 원까지 줄어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폐지하는 방안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한 판사가 관내 사업가로부터 수년 동안 골프 접대,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를 대법원에 전했는데 해당 판사는 징계 없이 경고만 받았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고법 문모 판사의 비위는 검찰이 조현호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한 건설업자를 수사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건설업자가 2011년부터 5년 동안 문 판사에게 수십 차례 골프와 술 접대를 했다고 털어놓은 겁니다. 검찰은 2015년 8월 이런 내용을 문서에 담아 임종원 법원 행정처 차장에게 인편으로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행정처는 감찰이나 징계 없이 소속 법원장에게 경고를 내릴 것만 권고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문 판사에 대해 접대의 대가성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품위유지 의무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결정에 비판받을 여지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문 판사는 아무런 징계 없이 올해 초 사직해 한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문 판사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 당시 고법원장도 문 판사와 비슷한 시기 같은 법무법인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9월 잇따른 법관 비위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며 엄중하게 감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법관 비위를 알고서도 구두 경고에 그친 것을 놓고 사법부 자정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물코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원래 냉동수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방법인데 제품 무게를 부풀리는 데 악용하는 업체들이 적지 않습니다. 당국이 한 번만 적발돼도 폐쇄 조치하도록 법을 강화했고 오늘 퇴출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삶아서 급속 냉동한 문어입니다. 이 문어를 얼음물에 담갔다 꺼내면 이 표면에 얼음막이 생기게 되는데 신선도를 유지시켜줍니다.
일명 물코팅 작업으로 반복할수록 무게가 늘어납니다. 100g짜리를 한 번 하면은 105g이 되었다가 두 번 하면은 110g이 되고 뭐 세 번 하면은 120g이 되고 소비자들한테 중량을 속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시중에 팔리는 냉동 오징어입니다. 표시된 무게는 5kg. 하지만 얼음을 녹였더니 4.8kg으로 줄어듭니다. 허용 오차를 고려해도 125g이나 덜 나갑니다. 부산의 이 수산물 가공업체는 이런 수법으로 냉동 오징어채를 만들었습니다. 4kg이라 돼 있지만 실제 무게는 3.5kg에 불과했습니다. 저희들이 중량 분석에 대해서 인정하는데 물을 부어가지고 정량을 시킨 게 아니고 물은 그냥 제품을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이 업소를 포함해 두 곳에 폐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얼음막을 20% 이상 더 씌우고 무게도 부풀린 업체는 적발 즉시 퇴출시킨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올해 초 도입된 이후 첫 퇴출 조치입니다. 시객처는 또 냉동 새우살과 바지락 등의 무게를 부풀린 19개 업체에 대해서도 품목 제조 정지 조치 등을 내렸습니다. SBS 송윤호입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JTBC가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JTBC가 사회적 허용 한도를 넘는 행위를 했다며 모두 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당시 투표가 마감된 오후 6시를 49초 넘은 시점부터 JTBC는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6시 정각부터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상파 방송 3사와 채 1분의 차이도 나지 않았습니다. SBS와 KBS는 일부 지역 출구조사 결과를 오히려 JTBC보다 뒤늦게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는 JTBC가 출구조사 결과를 도용했다며 24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JTBC가 공정한 경쟁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지상파 3사에 모두 12억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도 JTBC의 행위가 사회적 허용 한도를 넘었다며 JTBC가 사용 계약을 맺었을 경우 대가로 지급했을 만한 금액인 6억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선자 예측 조사 결과를 원고들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방송하여 이용한 행위는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JTBC 법인과 선거방송팀장 등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는 오는 23일 선고됩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한여름같이 뜨거운 하루였습니다. 일부 남부지방은 6월 관측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금요일인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불볕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면서 서울은 올 들어서 가장 더운 하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위 속에 일부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충청과 호남 내륙지방은 내일 저녁 5에서 1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적겠지만 벼락이 치고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끼겠고 아침에는 서해안 지방에 안개가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3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 저녁에는 충청과 호남 내륙지방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편안한 목요일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8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